예, 반갑습니다. 김창엽입니다. 마스크 쓰고 다닌 지가 지금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제가 없던 병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길게 이야기하니까 호흡 곤란이 좀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숨 쉬고 호흡하는 거에 제 나름의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벗어야 될 것 괜찮겠습니까? 최근 3, 4일간 뭐 자가 격리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1차지만 예방접종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혀 위험은 없을 거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예. 이거 뭐 방역 수칙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본인의 질병 상태로 벗는 거니까, 예. 이게 명확한 의학적인 질병명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공의료 지원단과는 몇 차례 같이 논의하고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이제 참여에 대한 건데, 참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어서 어쩌면 그동안의 논의가 확대되는 그런 기회인 것 같고, 또 심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답을 가지고 있거나 또 속 시원한 무슨 안내를 할 수 있거나 그러진 못합니다만은, 그 사이에 경험이랄까요? 좀 이렇게 그렇게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경험이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기초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29분, 25분인데 저한테 60분을 처음에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다는 조금 적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에 이제 전반적인 기조를 말씀드리면 그냥 약간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미리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 스스로 지금 이 참여에 대한 참여 이야기를 반성을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참여에 관심을 갖고 이제 특히 공공보건의료 부분에서 한 지가 지금 아직도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 쪽의 사람들로 보면은 가장 오래 그 이야기를 해온 사람 중에 제가 속하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아무리 최근으로 잡아도 95년 무렵부터 참여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발언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95년이라는 시기가 한국의 보건의료에서는, 이거 라떼는 아닙니다. 예, 요즘 이 라떼 이야기하면 완전히 이게 좀 안 되는 분위기인데, 95년이 한국의 보건의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도이자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95년에 3가지 법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전후에서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저희와 직접 관련되는 게 이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뀐 게 9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정신보건법이 이제 95년에 만들어졌고요. 또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물론 우연히 그 3가지 법이 한 해에 겹쳤지만, 그 겹치게 된 데는 역사적인 어떤 추세 변화나 흐름 같은 게 이제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이 보건소법이 되면서 또 국민건강증진법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큰 어떤 기대 내지는 걱정이 같이 겹쳤던 기억이 납니다. 법이라는 게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지만, 새로 이제 건강 증진에 대해서, 또 보건소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지역 보건의료 계획, 또 거기에 연계된 지역 건강조사 같은 것들이 이제 다 거기에 씨앗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 걱정을 동시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 지방 분권적으로, 또 그 당시 겹쳤던 게 이제 지방자치제 실시,
또 이제 겹쳤던 게 뭐냐면 농어촌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보건기관들의 강화 계획이 뭐 비슷한 시기에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 지방자치제, 국민건강증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한편으로 보면 제대로 된 어떤 지방분권적인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 또는 제도적인 정비 이런 것들이 한편 되지만 그 당시 매우 걱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지역에 그 사이에 그렇게 해보지 않았는데 충분히 그런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체계에 맞추어서 대응할 역량이 있냐, 보건소가 괜찮은 거냐,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것들이 전부 이제 지역 주민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지역 주민들이 뭐 일정한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슈들이 많이 제기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참여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뭐 공부도 하고 또 뭐 발언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로 치면 거의 이제 25년이 이제 돼 가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밟아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좀 반성, 오늘 이제 반성의 자리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제의식이 새로 뭔가를 의욕적으로 해보시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반성이 제가 하는 스스로의 반성이지만 아마 너무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런 측면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판은 내용상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고 그 비판이라는 건 서브스턴스, 컨텐츠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가정 또는 사고의 습관, 접근법 뭐 또는 뭐 많이 유행하는 말로 치면 기본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비판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전략이 이런 방법론이 또는 이런 목표를 세운 게 잘못됐다, 오류다 이런 비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는 아주 익숙한 비판, 익숙한 어떤 가정. 예를 들면 참여는 항상 지역사회 주민의 또는 보건사업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 전제를 하니까 지금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한 저 스스로의 반성을 또는 성찰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에서의 비판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판이라는 게 참 이런 비판이 의미는 있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봐도 의미는 있고 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 있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제 이 문제가 될 이렇게 이제 이 결론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될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분투 노력하는 분들께는 이 문제 그러니까 이 의미 있는 문제 제기인 경우에도 이런 종류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은 됩니다만 제일 끝에는 그래도 제가 갖는 희망을 말씀드림으로써 다소 만회를 해볼까 이제 이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긴 합니다. 지금 그 자료집에 있는 것과는 뭐 몇 장, 몇 줄, 그림 몇 장이 다르고 몇 줄이 좀 다르긴 하니까 그건 참고로 나중에 우선 우리가 참여를 이야기할 때의 이 이제 참여의 보편성과 저희가 흔히 갖는 이 스스로에 적용해보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저한테는 참여가 뭐냐, 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참여는 뭐냐. 참여는 정말 나에게 실질적인 어떤 내용을 가진 진정한 생활 용어냐, 이런 먼저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연석회의를 기획할 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의사를 하고 결정을 했는지 우선 궁금해요. 아마 단장들과 이제 소위 말하는 실무자들하고는 의견이 충분히 다를 수 있었을 텐데
참여적으로 결정을 했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대체로 한국에서 이제 이런 결정들은 참여적으로 안 된 게 우리 보통 경험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학교에서 직장을 갖고 근무하는데 이번 이 코로나 대응 기간에서 제가 있는 대학은 뭐 방역 지침 줌으로 그냥 강의를 한다, 어떻게 한다, 오지 마라라고 하는 거를 전혀 참여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참여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번 학기는 전부 비대면을 한다라고 됐지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나 뭐 학생들의 의견을 구하거나 교수들의 의견을 구하거나 직원들의 의견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상황 파악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방역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과목을 몇 개를 가르치는데 또는 제가 있는 대학에서 교과 과정을 두고 학생들이 참여할 기준이 있냐? 없는 거죠. 교수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참여하라고 그러면 불편해요. 아니 내가 뭐를 배워야 되는지 배우러 왔는데 뭘 배우면 좋겠는지 자꾸 물어보는.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학생들도. 근데 본래 교육학 이론에서는 사실 교과 과정을 참여형으로 구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이 지원단위 또는 각자 개인이 보건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는 참여를 이야기하는 실제 공무원들이 참여형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그뿐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참여의 경험이 있냐. 참여적인 보건사업, 참여적인 건강증진사업, 참여적인 뭘 하자라고 하는 거는 참여적으로 결정됐냐.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저는 참여, 민주주의 큰 의미에서 민주주의입니다. 참여와 민주주의는 일종의 생활 양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생활 양식으로. 이제 뭐 보건과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면 왜 생활 양식으로 봐야 되는지가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생활 양식으로서의 참여와 민주주의가 토대가 되어야 보건과 건강증진과 사업에서 참여와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대단히 불리하다. 왜? 배운 적이 없다. 경험한 적이 적다. 그 점에서 보건에서의 건강에서의 또는 보건의료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척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제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근데 반성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 사이에 20년 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그 참여에 그 생각이 아주 없진 않았지만 대단히 약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대단히 약했다. 최근 한 10여 년간은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대단히 약했다. 자, 생활 양식으로서의 참여, 생활 양식으로서의 일상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겠는데 그 일상의 한 부분인 건강에서 건강 증진에서 이 참여와 민주주의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대로 교과서에 나오는 또는 다른 논문에 나오는 그런 방식의 뭐 임파워먼트다, 의사결정이다 또는 뭐 스스로 뭐 에이블이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할 정도로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인 거죠. 벌써부터 좀 비관적이죠. 예, 근데 우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그동안 참여를 누구의 시각에서 어떤 시각에서 해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날카롭게 지금 다시 해야 될 때다. 우리가 참여를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냐? 다르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누구 좋자고 하는 이야기냐? 누구한테 도움이 되자고? 뭐 하자고? 어떤 가치가 있길래 참여를 이야기하냐? 여기에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는 누구의 관점에서 참여를 이야기하냐. 뭐 간단합니다. 국가 입장이냐, 정부나 관료의 시각이냐, 시장이나 자본이나 경제의 시각이냐, 공급자의 시각이냐. 자, 각자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많이 이야기 안 해온 게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참여는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걸 다른 걸 다 소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참여는 뭐냐? 이 시각을 회복하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제가 요즘 많이 주장하는데 별로 그렇게 수용도나 마켓 쉐어가 높진 않습니다.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People's Perspective에서 참여도 People's Perspective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주민의 관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자는 소리가 아니라는 건 제가 뭐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원하는 대로 하자. 이게 주민의 시각은 아닌 거죠. 참여 논의의 경과를 우리가 그 사이에 해온 참여 논의의 경과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건 1차적으로 이건 뭐 사실 논문으로 써야 되는 건데 잠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지식과 규범으로 수입됐습니다. 지역사회 의학 이야기하고 지역사회 보건하고 1차 보건 의료 이야기하면서 여러 외국에서 뭐 WHO 이런 데서 참여가 중요하다. 1차 보건 의료 지역 주민의 참여가 이 지식과 규범이죠. 들은 거예요. 수입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른바 자원동원, 리소스 모빌리제이션이라는 거. 미국의 유명한 국제 지원하는 USAID는 아직도 지역사회 주민 참여라는 말을 안 씁니다. 자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역사회 동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USAID는. 자원 동원인 거죠. 인력이 없으니까 마을 건강한 이야기 하는 거고 뭐 돈이 모자라니까 출연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 참여인데 동원입니다. 모자라니까. 인력이 모자라니까 마을 건강원 이야기를 하는 거고. 87년 체제, 87년 체제는 뭐 정치학, 사회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 과정적 민주주의의 어떤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제 용어로 89 체제라는 걸 보탰습니다. 89년은 뭐냐면 전국민 의료보험. 그러니까 87 더하기 89라는 게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새로운 체제.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발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 그전까지는 일방적이었는데 왜 보건소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이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하는 참여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민주주의가 참여의 전제 조건이에요. 민원 내고 요구하고 가서 따지고 왜 내 이야기 안 들어주냐. 이게 87 더하기 89 체제예요. 근데 건강보험이 되니까 더 심해졌죠. 뭐가 더 심해졌습니까? 요구가. 그러니까 뭐 다 아시잖아요.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실 텐데 지역보험에서 통합하자라고 하는 여론이 이 요원의 불길처럼 생긴 게 뭐냐면 87 더하기 89 체제의 산물입니다.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손해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대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 또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대표적인 게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건강보험의 건정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지역사회 참여보다는 큰 구조에 대체로 국가 단위에 뭐 자문회의 한다든지 위원회 한다든지 거기에 우리 목소리는 들어갔냐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어떤 정치적 참여가 활성화된 게 87 더하기 89 체제다. 건강증진이 화두가 되면서 참여는 또 한 가지의 지평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건의 테크놀로지가 된 거예요. 건강증진 사업은 무슨 수를 써도 정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개인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여라는 게 일종의 기술이 된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 건강증진 실천하게 하는 방식. 저는 이런 경로를 거쳤다고 해석합니다.
우리 참여의 역사가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뭐 새로운 아이디어로 뭐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비슷한 얘기 이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잘 보이지는 79년 새마을운동을 통한 1차 보건의료사업 추진 방안 개발, 그중에 하나가 주민참여 아예 한 꼭지입니다. 이거 누가 쓰셨냐면 군수가 쓰셨어요. 군수가 주민참여 방안. 지금보다 정치적으로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제가 막 돌아다니면 화면에서 흔들립니까? 예. 이게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하시면 마을 건강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지역사회 건강 증진하는데 마을 주민 중에 중간에 커넥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지역 주민이 있었던 거죠. 마을 건강 수첩도 있었고 활동 지침도 있었습니다. 지금 적어도 형식과 외양으로만 보면 그때보다 지금 지역사회 주민 참여의 수준이 더 높으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외향으로만 보면. 저는 한국 역사상 정말 중요한 주민 참여 경험이 있었다. 그게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경험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는 지금도 다 거의 대부분의 시군구에 그대로 있습니다. 조례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원들이 전담 공무원이 되면서 이 운영위원회가 전부 다 형식만 남게 됐어요. 그전에는 뭘 했냐? 돈 관리를 했습니다. 돈 관리를. 보건진료소별로 진료 수입이 있고 쓰는 돈하고 해서 돈 관리를 해서 우리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돈 관리를 해야 되면 참여의 정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 참여의 수준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또 참여가 바람직한 참여냐 아니냐를 떠나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그 보건진료소가 속한 리의 주민들이 대표로 참여해서 심각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뭐 무슨 보건진료소를 고치는데 우리가 이 돈을 쓸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우리 당시 보건진료소장이죠. 보건진료소장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수당을 좀 더 줄 거냐 말 거냐. 뭐 진료 시간 말고 건강증진 때문에 밖에 나가야 되는데 문 열어두는 시간을 이 시간은 방문하는 시간이니까 할 건 이런 걸 결정을 대단히 중요한 경험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보면 이제 달라진 거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뭐 도별 운영 1년에 한 번씩 도별로도 모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역할을 못 하죠.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군청이나 뭐 중앙정부에서 한 거를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대로 바뀌게 된. 지금은 뭐 아까 이제 테크놀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형 보건지소 이런 시도도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 헬스 테크놀로지로서의 참여. 또 한 축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참여가 대단히 다양한 차원에서 쓰인다. 대단히 다양한 차원에서 참여라는 개념을 쓴다. 첫 번째,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아까 퍼블릭 헬스 테크놀로지라고 그랬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은 주민들과의 관계, 또 주민들의 자발적인 이런 게 없으면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로 사는 거죠. 여기에서는 동원과의 경계가 아슬아슬합니다. 두 번째 차원은 정치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차원. 이 정치적 차원은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의미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미시적으로는 나 혼자 한 거 아니다. 다 물어보고 했다. 이렇게도 쓰여요. 책임을 분산하는 이런 목적으로도 쓰입니다.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정체제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민주적이다 라고 하는 걸로도 쓰입니다. 민주주의 이야기 뭐 흔히 하는 이야기죠. 옛날하고 다르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냐.
다 참여적으로 민주적으로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 자, 지금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국가 정책을 정할 때 거기에 꼭 참여라는 용어가 들어가거나 아니거나 간에 참여형이라는 거가 마치 을에 들어가야 될 의무처럼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지금 뭐냐면 지금 보건정책, 건강정책, 의료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이 국가적 수준에서 국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거기 깔려 있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보건정책의 성격을 둘러싼 정치적 행위예요. 세 번째는 정부 또는 이 말하자면 행정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차원. 자, 우리가 참여적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마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텐데 가치 또는 비판으로서 이게 뭐 지금 우리 의료라는 거에 전문가 위주, 국가 주도형, 관료주의, 뭐 중앙 집권적 아니냐, 정부가 알아서 하고 경상북도나 대구는 뭐 하란 이야기냐, 그 뭐 무슨 방역하는데 왜 무슨 시민 참여가 뭐 이렇게 무시될 수 있냐, 이런 지금 있는 어떤 종류의 가치에 대한 비판으로서 축이 다양하죠. 근데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를 이야기할 때 딱 한 가지 목적으로만 아니고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공공의료를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데서 또는 공공의료 지원단이 또는 한국의 공공의료가 각 지역에서 참여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에 이 중에서 뭐 이건 제 분류니까 다른 차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분류에서 도대체 어떤 종류의 참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자, 지금 말씀드린 거를 합하면 지금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 참여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이건 뭐 유명한 그림이죠. 참여가 굉장히 여러 차원이다. 적어도 세 가지 차원 이상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의사결정의 차원, 마을에서, 시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여러 차원이 있다. 그 다음에 참여자들의 시각, 정책이냐, 내가 거기에 고객이냐, 이런 단위도 있고, 참여의 수준으로 보면 그냥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한테 물어봤냐, 컨설팅이나 그런 거 물어봤냐, 아니면 내가 가서 의사결정까지 하냐. 이게 지금 뭐 최소한 몇 개 축이 되겠습니까? 이게 다 하면은. 근데 공공지원단에서 1차로 관심 있는 거는 과연 이 중에 뭐냐? 물론 공공지원단이니까 중앙정부가 하는 정책 차원의 국가적 결정에 대해서는 아마 1차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주로 지역 차원에서 시군구나 시도 차원에서는까지는 명확한데 그러면은 정책적 차원이냐 주민들의 시각이냐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한. 그 다음에 참여의 정도 수준이 뭐냐. 그냥 주민한테 물어보는 거냐, 뭐 심지어는 물어보는 정도보다도 더 그냥 동원, 지역 주민들을 모으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나타나기 위해, 아니면은 실제로 무슨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지역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뭐 근데 단순히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경험 또는 뭐 우리의 어떤 행정이나 보건사업의 구조 또 뭐 지역이나 민주주의 역량 이런 모든 게 겹쳐서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럼 우리가 뭘 지향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참여의 수준 또는 정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뭘 지향할 거냐, 무엇을 기대하느냐라는 것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서 한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여라고 할 때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경험이 참여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우리의 어떤 현실을 확인한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기부터 코로나19의 경험부터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 참여형, 주민 주도형, 시민 협력형, 협력형 주도형 참여형 방역을 주장했습니다. 잘 안 맥혔어요. 마케팅이 잘 안 됐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 그 사이에 참여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활동들을 뭐 정부와 같이 정책의 하나로서 또는 시민사회의 어떤 독자적으로 참여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코로나19 방역에서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멘탈 블록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문제, 과학적인 거 여러 그게 있었는데 작은 시도들도 대단히 미약했다는. 저는 만약 우리가 보건에서 이 건강에서 그 사이에 참여의 경험이 충분히 의미 있게 축적됐다면 코로나19의 방역 과정에서 곳곳에서 여러 형태로 실천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부 기구였든 또는 주민 자체에 모였든 교회나 단체였든 근데 그러지 못한 거, 대체로 그러지 못한 거, 대단히 미약했던 것은 그 사이 우리가 이야기해온 참여의 어떤 현실 또는 한계를 대변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로 스토리가 끝은 아니죠. 왜냐하면 참여라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 씨앗과 에너지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현실이다. 자연 발생적으로. 뭐 공공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뭐 우리가 뭐라도 해보자. 이것도 또한 현실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그 앞장만 보면은 대단히 비관적인데 이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한쪽으로 절망적이거나 한쪽으로 희망으로 가득 찼거나가 아닌 섞여 있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사이에 해온 저 나름의 반성. 그러면은 뭐가 지금 필요한 거냐? 과연 참여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물어봐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한 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야기는 오래 했는데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평가는 좀 실망스럽다. 근데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거냐? 지금까지 주로 이 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참여인가?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도구적인 가치, 하나는 이른바 이제 내재적인 가치라고 해서 도구적인 가치는 참여와 민주주의를 통해서 다른 게 좋아진다. 의사결정의 품질이 올라간다. 건강 수준이 올라간다. 보건의료 이용의 불평등이 줄어든다. 사람들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훨씬 더 지식과 역량을 많이 갖추게 된다. 참여를 통해서. 이게 참여를 도구적으로 보는. 도구적이니까 조금 뭐 그렇긴 한데 영어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어감이 좀 낫습니다. 인스트루멘탈. 수단의 의미, 참여가. 이거하고 대조적인 개념이 인트린직,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거 자체가. 설사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의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더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어도, 설사 건강 수준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불평등이 줄어든 게 아니어도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의사결정 과정에, 그 결정 과정에 내가 참여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게 인생의 건강 못지않은 큰 의미다. 이게 내재적 가치. 지금까지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도구적 수단의 의미, 또 하나는 내재적 가치의 의미. 저는 하나를 좀 보태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직은 잠정적인 제 이론입니다. 관계적 가치의 의미가 있다. 관계적. 이거는 건강 수준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삶의 의미가 더 강화될, 그거하고도 관계없다. 그게 뭐냐 하면 관계에 대한, 자, 정부와 또는 보건소와 주민의 관계에서, 보건소와 나의, 공무원과 나의 관계에서, 나와 지역사회 다른 주민의 관계에서, 또는 나와 전문가의 관점에서, 관계에서, 민주주의, 인식의 민주주의. 내가 자꾸 이야기하면 엉뚱한 이야기라도 들어야 되는, 그러다 문득 저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인식의 민주주의. 또 하나는 비판과 통제라는 관계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의사결정의 질이나 자기 결정에 대해서 앞서는 그 새로운 관계, 좀 더 힘의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를 만드는, 이게 관계적 의미에서의 어떤 참여의 가치다.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제 경험을 기초로 우리가 뭐가 되면 이게 됐다가 아니고 점점 더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관계적 의미가 이 참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실망스럽고 도구적인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도구적으로도, 그러니까 도구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 해봐도 열심히 분석해봐도 건강 수준이 좋아졌다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건강 증진 활동이 잘 된다는 근거도 별로 없어. 그 다음에 내재적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뭐 의미 뭐 나오려니까 나오는 거지. 그것도 뭐 별로야. 그냥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뭐 심증만 있어. 그런데 공공지원단이 참여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건소 사람들이 알아요. 또는 의사들이 알아, 그 지역에서. 그러면은 요즘은 그런 개념도 있단다. 우리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말도 들어보고, 이런 종류의 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건에서는 참여지만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보면 이른바 민주주의 강화, 뭐 주택이고 도로고 교육이고 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지금까지는 소비자였고, 지금까지는 그냥 정책 고객이었고 대상이었고, 지금까지는 홍보 대상이었는데, 가르치는 대상이었는데, 새로운 관계들, 좀 더 말하면 평등한 관계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참여의 유일한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축이 아닐까. 자, 그런 점에서 이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관계적으로 보니까 권력관계와 상호작용으로서의 참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흔히 이제 사회과학에서 이 사회적으로 이 힘을 서로 각축하거나 경쟁하거나 동맹을 맺는 힘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국가 권력, 경제 권력, 시민사회. 이렇게 이제 있는 건데, 보건의 경우에는 이 지식 권력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전문가 뭐 이런 건 좀 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 균형에 따라서 결정되고 사회 모양이 결정되고 뭐 과정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식 틀이. 근데 지금까지 건강이나 우리가 참여를 보는 눈은 이른바 시민사회와 국가 권력 사이의 관계로 이제 말하자면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냐면 일방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방향. 가끔 뭐가 있지만
국가, 여기서 국가라고 하는 건 이제 정부가 실제 국가를 대변하는 거죠. 국가가 지역사회 주민이나 다른 조직을 통해서 뭘 해보겠다. 이게 제일 힘이 셌던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그 참여를 정책이나 일방향의 관계로 보지 말고 둘의 힘의 관계라고 바꿔보자. 그리고 우리가 참여를 조직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참여를 어떻게 한다는 거는 둘의 관계를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봐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제안입니다. 예, 이게 깨졌네요. 이건 무슨 관계냐면 보통 이야기는 민주주의 관계입니다. 제 컴퓨터에서는 안 깨졌는데,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기술 의존적인 사회여서 이렇게 민주주의 이야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건이나 건강에서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기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유행은, 제가 다른 그 유행의 권위를 좀 빌려야 되겠는데, 전 세계 유행은 보건과 건강과 의료에서도 민주주의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왜? 힘의 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는 투표, 뭐 현실 정치, 국회, 선거 이런 거로 하지만 보건과 관련된 건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 내가 내 삶에 미치는 의사결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우리 지역의 의사결정에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어떻게 참여했냐. 우리 학교는, 우리 조직은, 우리 가정은. 이게 다 이제 민주주의 문제라는. 제가 브라질 상파울로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책에 나오는 유명한 민중건강평의회, 민중건강평의회라는 건데, 뭐 스토리는 복잡한데 책에서 또는 논문에서 알려진 것보다는 뭐 그렇게 민주주의 수준이 높진 않았어요. 예. 근데 하여간 그래도 우리보다는 시에서 무슨 결정을 하는데 이 평의회에서 뭐라고 자꾸 그래. 근데 한국에서 주로 누가 그러냐면 하면 의회의 이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데서 하죠. 근데 이제 브라질 같은 데는 그 보건복지위원회만 갖고 안 되겠고 직접 민주주의로. 그건 이제 대의민주주의인데 직접 민주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심층 민주주의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강평의회, 건강위원회 이런 거를 따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정부에다 대고 뭐 자꾸 뭐라 그럽니다. 거기 보건소 지으면 안 된다. 여기다 지어야 된다. 여기다 지어야 된다. 왜 여기 이 돈을 여기 이렇게 쓰냐? 여기다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된다. 자, 이거는 정책적으로 구조로는 뭐 대단히 논의사항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데가 주민대표인데 시민대표인데 거기서 하면 되지 않냐? 자, 이게 이제 뭐 정치학에서 좀 따져봐야 될 그런 건데 어쨌거나 지금 기존의 여러 구조보다는 심화된 민주주의, 심화된 참여. 근데 이것도 결국 뭐냐 하면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린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 얼마나 간섭할 수 있냐, 이야기할 수 있냐, 요구할 수 있냐, 그리고 요구하면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관계로. 참여 형식이 있다, 위원회가 있다, 그런 과정이 있다, 법에 어떻게 돼 있다가 아니고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둘의 관계가. 자, 지금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뭘 하고 지역사회 주민은 뭘 하고 회의를 했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그중에 일부지만 앞서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보건소와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냐. 힘의 관계가. 이거 합시다. 이런 거 돈을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이것부터 합시다. 이런 방식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한 문제. 이게 참여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참여를 기술적인 또는 정책적인 이런 차원에서 하나를 더 보태야 된다. 그런 의사결정에서의 힘의 관계로. 이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참여의 새로운 해석, 새로울지 아니면은 본래 의미로 회복하는 것일지. 예.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라고 그래서 하는데 제가 막상 가봤더니 여기도 애로가 많아요. 하여간 제일 큰 애로가 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이 말씀도 짧게 드려야 되는데 이 제도화하고 시작할 때하고 제도가 된 다음에 하고 시작할 때가 달라요. 무슨 소리냐? 제도가 된다 하면 사람들이 다 제도에 적응을 해서 더 생각을 안 해. 본래 우리가 이걸 왜 하려고 했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다 물어봐도 이걸 취지를 잘 몰라요. 한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조례에 돼 있는 대로 우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이야기를 넘어가기 어렵더라. 지금 이제 참여를 만들어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하면 뭐가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다. 이건 이런 한계가 있는데라는 고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조례로 주민건강위원회를 조직한다. 이렇게 선정한다. 라고 하는 게 오래되면 10년 지나면 아마 거기서 해서 하는 분들은 본래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거는 아마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 본래의 어떤 원리와 이게 제도가 됐을 때는 상당한 갭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참여의 형태는 사실 우리가 보통 지금 이건 보통 우리가 다루는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사회와 경제권력이라는 건 보건 분야에서는 의원이나 병원이나 이른바 이제 이 지금 기존 의료, 시장적 의료에 이제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의료에 속해 있는 행위자들 사이에 어떻게 왜냐하면 주민들이 겪는 문제 중에서는 그런 데와 관계된 문제들이 사실은 더 클지 모릅니다. 어디 가야 되는데 진료비가 더 비싸든지 또는 여기가 이제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이나 병원을 없애려고 한다든지 이런 결정에 주민들이 전혀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런 사례도 없고. 그러니까 참여라고 하는 것이 경제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참여의 한 축인데 현실에서는 그건 없다 현재.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대안적 운동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병원. 한국만 있는 게 아니죠. 참여의 한 형태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일본의 미니련이라고 있는데 이 미니련이라는 것도 협동조합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 원리로 움직이는 어떤 이 보건 의료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개입하거나 참여하는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시잖아요. 이제 나중에 2부 토론에서 이제 세 군데 이제 지원단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우리가 들어봐야 될 텐데 굉장히 많은 시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원론. 그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 원론적인 곳곳에 건강위원회도 조직하고 또 마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하거나 컨설트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앞에 이야기하는 거는 관계라고 그랬는데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뀔 것도 아니고 뭘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의미에 대한 해석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 하면 유형의 뭔가를 만드는 것이 성공이다. 성과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행정에서는 아마 앞으로 상당 기간에도 이런 거를 아마 성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공공지원단 만들듯이 곳곳에 건강위원회 만든다, 조례 만든다, 이런 거를 아마 참여의 척도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의 어떤 행정 구조, 관료 구조로서는 당분간 불가피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참여는 뭐냐 하면 일종의 영어 표현으로 doing이거나 becoming이다 이게. 이분법적으로 뭐가 되면 참여고 그게 아니다. 또는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체제,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증진 사업을 여기까지 되면 건강증진이고 참여형 건강증진이고 이것부터는 아니다. 이렇게 되기 없는 아닌 계속해서 심화되고 계속해서 진전되는 우선 참여를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해보는 시도, 우리가 하려는 일들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보통은 불가능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불가능한 걸 미리 땡겨서 해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미리 땡겨서 해본다. 우리가 보통 시범사업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범사업.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뭐 토론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뭐 지속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일부지만 앞으로 더 진전됐을 때에 뭐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라는 걸 땡겨서 경험해 보는 거. 이런 의미가 있다. 단 이게 becoming doing의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성, 전파, replicability, 그러니까 복제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체계를 만드는데 새로운 체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한 행위자다. 자, 지역사회 뭐 건강증진 체계, 전체 전국 체계를 하는 데에 참여의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하면 체제가 달라집니다. 체제 전체의 벽돌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벽돌이 빠진다거나 새로운 벽돌이 들어가면 전체 체계가 거기에 맞춰서 변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원단이나 각 지역에 사는 거를 이해하는 게 좋겠다. 세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새로운 지식, 이야기,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점. 그러니까 열심히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전파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세 군데 사례를 그냥 이렇게 묵히면 안 되는, 그게 비판을 받을 지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그럴 거예요. 당연히. 그거를 전파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아 이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뭔가를 좋게 하는 새로운 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성취를, 멀티플 리그레션이 아니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그게 지금 우리가 참여라는 측면에서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권력 만들기라는 말은 뭐 그냥 보통 우리 일상용어로 하면 우리 이야기가 또는 참여라는 이야기가 힘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설득력 있고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이 귀 기울여 듣고 저게 정책이고 뭐가 되게 하겠다, 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관점을 전환해야 된다. 사람과 지역 중심으로. 자, 참여형 건강증진 사업의 유행하는 시대 이런 거 말고 정말 참여가 지역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방안이냐, 이 양반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 또는 경상북도로 치면 영양이나 봉화나 청송 같은 데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전략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이 정말 덜 힘들고 더 좋고 하는 문제일 수 있냐, 실천 방식일 수 있냐 라는 관점에서 봐요. 전국이 한다니까, 또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과제라니까 라는 관점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갖고 있는 건강 문제, 의료 문제 또는 어떤 뭐 이과 관계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참여라는 전략이 정말 복이 있는 건지 득이 되는 건지 라고 하는 주민 중심의 관점으로 이 참여를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서 또는 이론적 경향으로서가 아니고 특히 중앙정부 시각에서부터 분권적 시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 나라가 사정이 다 달라요. 이번에 뭐 코로나19 방역해보니까 더 다르죠. 참여 엄청나게 다릅니다.
뚝뚝 떨어져 있는 인구 16,000의 영양군하고 모여 사는 대구시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참여를 두고도. 분권적 접근으로. 자, 참여에 대한 정책을 바꾼다, 조례를 바꾼다라는 관점에 앞서서 관계에 대한 관점으로. 자, 여기서 사회 권력이라고 되어 있는 주민, 시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스스로 뭘 요구하는지를 모을 수 있고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요구하게 된 여건이 만들어지고 하는 관계의 문제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기 쉬운, 자, 맨날 뭐가 갖추어져야 된다,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 인력이 더 배치되어야 된다라는 수동태로부터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지역 주민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고 전파는 누가 하고 담론은 누가 만들고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는 누가 할 거냐?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표현 말고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 인력이 배치되어야 된다 말고 내가 인력을 구할 수 있냐? 우리 공공지원단이 담론을 만들 수 있냐? 공공지원단이 주민들의 역량 형성에 기여할 수 있냐? 기여하려면 공공지원단 단장이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우리 뭐 많이 하는 게 실천인데 그 사이에 지방분권이 되면 사실은 더 이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분권 이야기하면서 우리 맨날 하는 이야기 있죠. 지방분권 잘 안 되는 이유. 돈도 없고 사람도 없다. 돈과 사람이 더 있어야 된다. 수동태입니다. 말만 능동태지 수동태예요. 지역이 알아서 하자 이 뜻 아닙니다. 실천 중심으로 주체 형성 중심으로. 자, 그 점에서 힘을 만드는데 제도적인 접근이 있고 토대부터 접근이 있어요. 외국에서 경험에 따르면 지금 우리 참여예산제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참여예산제의 원조가 어디냐면 브라질입니다. 우리 참여예산제는 브라질을 거쳐서 세계은행을 거쳐서 세계은행형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지만 그 브라질의 참여예산제를 경험을 해보니까 제도화되기 전에는 참여예산제 비슷한 경험이 있던 데서 제도를 만드는 게 훨씬 제도를 만들기 전까지 제도를 만들 때 더 활발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전에 활발하지 않던 데가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도 해보자라고 하는 게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루트가 다 가능하다. 이게 현실이다. 지역사회 기반이 강화돼야 참여가 일어난다. 이 루트 있지만 전국적으로 조례를 다 만들어라 했더니 그거를 딛고 그럼 우리도 뭘 실속 있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루트도 있을 수 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죠. 참여라는 게. 그러니까 한쪽을 배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구, 경북 이런 데서 제도부터 만들자. 지금 현재 토대는 허약하지만 제도부터 만들자. 뭐 신중해야죠. 왜냐하면 이미 95년부터 지역사회 뭐 건강증진 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참여형 보건의료계획, 참여형 건강증진이라는 게 염두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진전된 정도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걸 어떻게 키우고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토대가 어떻게 될 건지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쪽 루트가 다 가능하다는 개방적인 태도도 있지만 그러나 제도만 갖고도 안 되고 토대만 갖고도 안 된다. 같이 두 개가 다 통합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뭐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간 갖고 아마 초조하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떻게 빨리빨리 왔더니 겨우 마칠 것 같은데 도전과 상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여를 우리가 아직도 물리적인, 지리적인 지역사회 개념으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특히 연배가 높을수록 의과대학에서 지역사회의학 실습이나 교육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지역사회를 지리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공간에 대한 감각들이 필요하다. 참여의 공간,
지금 뭐 예를 들면 트위터나 또는 뭐 카톡이나 뭐 네이버 밴드, 이건 왜 참여의 공간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참여의 공간이 아니냐. 인터넷 댓글은 참여냐 아니냐. 참여가 항상 고상하고 항상 품이 있고 항상 정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참여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 참여도. 참여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디지털 커먼이라는 표현이 요즘 굉장히 유행인데, 디지털 커먼 또는 뭐 사회과학에서는 모빌리티 턴이라고 하는, 모빌리티가 옛날하고 다르다. 대구하고 경상북도, 대구에서 경주, 포항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숱할 텐데 대구하고 성주가 이게 뭐 대구하고 경상북도의 차이냐 이게. 그럼 우리가 참여를 어떻게 생각하냐? 행정구조로서. 두 번째, 인구 사회학적 환경 변화. 이거 뭐 우리 익숙하게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참여라고 하면 건강 증진에 아주 좁혀져 있는 게 일상적인 아마 우리 경험입니다. 건강 증진, 그 중에서 넓혀 인구 사회학적 환경 변화, 돌봄이 뭐 초미의 과제라는 거 다 하는데 돌봄과 참여를 연관시키는 거. 이건 큰 도전입니다. 왜? 돌봄의 대상이나 돌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층이에요. 잘 움직이지 못해. 디지털도 약해요. 정보나 정보 해독도. 건강증진, 노인 건강증진이라는 말은 과거의 건강증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지역 문제. 이건 뭐 길게 이야기 들을 여유는 없지만 지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거예요. 그럼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주로 한 참여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참여인 거냐? 없는 살림에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냐? 아니면 이게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공공병원 하나 공공병원 지어달라 이런 것까지 가야 되는 거냐? 다르게 표현하면 흔히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참여가 개인 단위에서 개인이 이니시에이트하는 참여가 되기 쉽다라는 경계를 깨자.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적 참여가 필요하다. 정치적 참여에 대한 상상이 필요하다. 그게 건강보건의료의 새로운 정치에 연결된다. 지금까지 접근성 위주로, 비용 위주로, 건강보험 위주로, 또 95년 이후에는 건강증진 이야기, 비헤이비어 이야기가 했던 것들이 새로운 어떤 장들이, 참여의 장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이슈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코로나19는 그걸 땡겼죠. 그래서 참여의 범위 그리고 참여의 방식에 대한 상상을 지금 우리가 해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익숙한 대로부터 요약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참여해왔던 거를 정책이나 사업의 시각에서 어떤 면에서는 더 넓은 범위로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걸로 또는 시스템 문제로 또는 건강증진이라는 어떤 아주 작은 범위의 실천으로부터 정책 결정, 의사 결정이라는 넓은 범위로 확장해야 되고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 지역의 위축, 고령화, 돌봄 위주의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가 참여에서의 새로운 어떤 공간 같은 거를 만들어내리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고맙습니다.